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의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양도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죠. 압구정이나 신사, 잠원동 땅값이 평당 100원에서 400원 사이였습니다. 근데 다리가 건설된다라는 소문이 돈 다음부터 1년 만에 평당 3,000원까지 뛰게 되거든요. 만약에 한 평만이라도 살 수 있었다면 지금 그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탄생한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자 김지현이고요. 본 스토리 오늘의 주제는 전세입니다. 얼마 전에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택 청약을 모집하는데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 한 가구랑 무순위 물량 한 가구, 총 두 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93만여 명이 몰린 겁니다. 게다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 거래된 매물도보다 몇 억이나 싸다 보니까 그야말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청약이 주목받았었던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당첨이 되면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에 대한 계약금 20%를 내고 잔금은 입주 예정일까지만 마련하면 되는데요, 만일 잔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세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전세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선 집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받은 집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선 집을 떠날 때 무이자로 집세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 집주인이나 세입자나요, 월세보다는 전셋집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배우 배용준 씨도 꽤 오랫동안 전셋집에서 지내다가 자가로 집을 마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집을 꼭 사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전세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 꼭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전세라는 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계약 방식이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스페인, 프랑스,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르헨티나에서도 실제로 존재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제도로서 활용하는 인도에서는 더비 혹은 복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볼리비아에서는 안티크레티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곳 모두 우리와 거의 같은 방식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처럼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집의 소유권이 임대인에서 임차인에게 양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라는 제도를 매우 안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륙을 넘어 여러 나라의 전세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아마도 전당이라는 관습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당, 그러니까 물건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꾸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는요, 기원전 11세기에 존재했던 중국의 주나라에서도 있었고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빌로니아에서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백성들이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가질 수 있었던 시절부터 존재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집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전세라는 제도는 그보다 시간이 좀 더 오래 지난 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화제를 낳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매물로 나온 한 전셋집을 보고 싶어 기다리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집을 보기 위해 그날 9팀이나 방문을 했고요, 그중 5팀은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계약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최종 세입자를 결정하기 위해 뜻밖의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당시에 67주 연속으로 전셋값이 오르고 있었던 시기라서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우픈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었던 겁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도라든지 이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도 전세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한국만큼이나 이렇게 전셋값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가구 중 39% 정도가 주택을 임차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세 가구 비율이 약 40%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셋집에 살거나 내 집을 전세로 임대해주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 전셋값이 심하게 움직이면 온 나라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을 매매하지 못해서 새 집을 찾는 건 이 요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나라의 관리들이 한양으로 벼슬하러 올라와서 새빵살이를 하곤 했습니다. 이 조선전기의 문신인 김종직은요, 새빵살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런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성중에 있는 몇몇 집들은 다 내가 머물러 살던 집인데 때로는 몰아내쫓음을 당하여 동서로 자주 또 돌아다니었네. 남산 아래 셋집 얻어 사노니 나귀 타고 출퇴근할 만하네. 오야, 힘들게 사셨네. 지금과 같은 의미의 전세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만든 관습조사 보고서에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전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란
조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옥 임대차 방법이다. 차주가 가옥 가격의 반액 내지 7, 8할 정도의 일정 금액을 소유자에게 기탁하면 별도의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반환시 기탁금을 돌려받는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건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기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전쟁으로 국고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요. 일반인들에게는 저축을 장려하고 은행에 모인 돈은 산업화를 위해 쏟아부었던 거죠. 실제로 이 시절에 은행 일반 대출 금리가 연간 20%대였습니다. 이 예금에 대한 이자도 연 20%대를 기록했었죠. 요즘이랑 비교해보면 상상조차 안 되는 금리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전세 제도를 일종의 사금융처럼 이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집주인 입장에선 집을 일정 기간 내어주는 대신 목돈을 융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시골살이를 다 정리하고 보통들은 이제 목돈을 들고 상경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번거롭게 월세나 사글세를 내기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서 이 전세는 한국 사람들의 주택거래 관계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최근에 일명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피해 금액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이라서요. 이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본은 없이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또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말하자면 무자본 갭 투자 방식을 통해서 주택 수를 늘려나갔던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소위 깡통 전세가 되는 건데요. 만약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 전세 시세가 떨어져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피해는 세입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전당의 일종으로 사금융처럼 이용하기 위해 탄생한 전세라는 제도가 왜 자꾸 이런 사기꾼들의 범행 방법으로 등장하는 걸까요? 그건 주택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갭 투자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는 이 서울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할 목적으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허허벌판의 강남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지금의 한남대교인 제3한강교가 건설되기 이전에는 압구정이나 신사, 잠원동 땅값이 평당 200원에서 400원이었던 것이요. 다리건설 공사 착공과 함께 오르기 시작해서 1년 만에 평당 3,000원을 넘게 됩니다. 강남 지역이 개발된다라는 계획으로 땅값이 그야말로 폭등을 하면서 말죽거리, 지금의 양재동이죠. 양재동의 땅을 사면 떼돈을 번다는 즉 말죽거리 신화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향으로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된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 대규모의 아파트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1977년 화곡동의 시범아파트 분양 경쟁률이요 178대 1, 여의도의 한 아파트는 4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뛴다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였죠. 여의도에 지어진 시범아파트는 571만 원에 분양된 집이 입주 2달 만에 1,0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세를 끼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하면 돈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 영끌을 해서라도 매매한 사람이나 전셋집을 구한 사람이나 집에 대한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닌 요즘입니다. 특히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세 제도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 존재할 수 있을지, 만일 그렇다면 이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할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변화를 여러분도 저도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탄생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